아까 주기율표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주기율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은 멘델레예프라는 과학자가 만들었어요. 멘델레예프는 이 주기율표를 원자의 상대적 질량 순서대로 배열을 합니다. 원자의 질량은 매우 작기 때문에 그 질량 자체로는 우리가 잘 사용을 하지 못하겠죠. 질량이 매우 작아서 이 뭐 0.0000 이런 숫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원자의 질량을 나타낼 때는 기준이 되는 원소를 정하고 이 원소의 상대적으로 몇 배냐를 나타낸 상대적 질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 질량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그런데 거의 맞지만 이 일부 몇몇 원소들이 어떤 주기성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공통된 특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약간 벗어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조금 수정한 사람이 이제 모즐리입니다. 모즐리. 그래서 모즐리가 상대적인 원자의 질량 순서대로 배열을 한 것이 아니라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해봤더니 정확하게 그 주기성을 갖고 배열을 하더라. 라는 거.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는 모즐리의 주기율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거 한 가지 더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상대적 질량 순서대로가 아닌 원자 번호 순서대로 만든 거다라는 거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원소들을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들을. 제일 처음에 한번 해봤던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헬륨, 구리, 뭐 황 이런 것들을 이제 철, 금 이런 것들을 이제 금속과 비금속으로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가 이 단원을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금속과 비금속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래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주기율표에서 어느 쪽에 위치하냐면 알루미늄에서부터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었을 때 좌측 하단에 위치하는 원소들이 금속 원소가 되겠죠. 여기 특징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첫 번째는 열을 잘 전달한다. 두 번째, 전기가 잘 통한다.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한다. 세 번째, 대부분 특유의 광택이 있다. 자, 네 번째,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이 변하여 얇게 펴진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이다. 단 수는 액체 상태이다라고 했죠. 수는 액체 상태이다. 이거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금속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비금속의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자, 비금속은 주기율표 알루미늄에서부터 이렇게 잘랐을 때 우측 상단에 위치한 원소들이 비금속 원소가 되겠고요. 저쪽 구석에 있는 수소까지 갖고 와서 수소를 포함한 원소들이 비금속 원소가 되겠습니다. 특징은 금속과 반대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속은 열을 잘 전달했지만 비금속은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다.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체 또는 고체 상태이다. 물론 얘도 브로민 같은 경우에는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 마치 금속의 수처럼 비금속에서는 브로민이 있다라는 거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기율표에서 어떤 전체적으로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같은 쪽 1쪽, 17쪽, 그리고 18쪽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쪽에 위치한 금속이죠. 1쪽에 위치한 금속인데 여기서 이제 금속이기 때문에 뭘 빼야 되냐면 중요한 게 수소는 빠져야 됩니다. 1쪽 원소 중에 수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속들 여기 나와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리튬, 그리고 나트륨, 그리고 칼륨까지는 원자 번호 20번 이내이기 때문에 요 3개 정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3개 정도. 자, 요 1쪽에 위치한 이러한 금속들을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알칼리 금속.
자, 알칼리 금속의 특징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입니다.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아요. 밀도가 작다. 은백색 광택을 띠는데 얘를 이제 자르면 금방 광택이 없어집니다. 광택이. 자, 그 이유는 이따가 여기 아래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물은 금속이다. 쉽게 잘립니다. 칼로. 금속이지만 쉽게 잘려요. 칼로. 커터칼로도 자를 수 있습니다. 자, 반응성이 매우 커서 공기 중에 산소와 빠르게 반응한다. 자, 아까 은백색 광택이 금방 사라진다고 했죠?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살펴본 것처럼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 광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은 산소뿐만 아니라 상온에서 물과 아주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그 폭탄처럼 그 그 뭐라고 하죠? 폭죽처럼 불꽃이 막 일어나면서 반응을 해요. 요만한 나트륨이나 뭐 리튬이냐 칼륨 같은 거 집어넣었을 때 이만한 거 집어넣으면 거대에 막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반응하지 않게 아주 조심하게 다뤄야 되는 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물과 반응한 용액은 무슨 성질을 띠냐면 산성, 염기성, 중성 중에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염기성을 띈다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페놀프탈레인 용액,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통해 실험을 하면 붉은색을 띠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은색을 띠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염기성입니다. 염기성. 자, 마지막으로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격렬하게, 물과 더 격렬하게, 산소와 더 빠르게 반응하는 순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순서를 보니까 원자 번호가 큰 순서, 그러니까 칼륨이 가장 잘 반응하고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을 더 잘 하게 되는 거죠. 격렬하게. 나트륨이 두 번째, 그다음 리튬이 세 번째, 이러한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알칼리 금속의 특징입니다. 1족 원소인데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 고체 상태이면서 밀도가 작고 은백색 광택을 띠며 물은 금속이다. 반응성이 매우 크다. 누구랑? 산소랑 물과. 그리고 물과 반응한 용액은 염기성을 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은색으로 만드는 걸 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 반응성은 원자 번호가 큰 순서대로 반응성이 크다. 그래서 가장 큰 칼륨, 그 다음 나트륨, 그 다음 리튬 순서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족 원소입니다. 17족 원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할로젠 원소라고 불러요. 또는 할로젠이라고 부릅니다. 할로젠. 자, 할로젠은 플루오린, 여기 플루오린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불소라고도 했어요. 불소라고 들어봤나요? 치약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죠. 그래서 이제 플루오린은 치약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불소. 자, 그다음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순서대로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플루오린 그리고 염소까지는 원자번호 20번 이내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는 3개 정도씩, 그러니까 브로민 정도까지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로민 정도까지. 왜냐면 브로민은 조금 특별한 원소죠. 왜냐면 비금속 중에서 액체 상태를 갖는 원소이기 때문에. 자, 그럼 할로젠 원소 특징을 보겠습니다. 할로젠 원소 특징은 자, 모두 비금속 원소이면서 색을 갖고 있다. 그리고 상온에서 존재하는 상태를 보면 플루오린하고 염소는 기체, 자, 브로민은 액체, 자, 아이오딘까지, 아이오딘은 상태가 고체, 이렇게 상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반응성이 매우 커서 다른 원소와 얘도 반응성이 크다. 자, 반응성이 매우 커서 다른 원소와 잘 반응한다. 그래서 보통 주기율표를 보면 왼쪽에 있는 원소 그리고 오른쪽에 약간 이 끝쪽에 있는 원소일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하지만 요거 마무리하고 설명할게요. 하지만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일단 반응성을 보면 아까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반응이 잘 일어났죠.
하지만 얘는 반대예요. 원자 번호가 작으면 작을수록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플루오린이 반응이 가장 크고요. 반응성이.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브로민 순서대로라는 거. 그래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는 반응성이 서로 반대다. 원자 번호 반대 순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하다 멈췄는데 주기율표 보면은 양쪽 끝쪽에 있는 것들이 주로 반응성이 크다라고 했었죠. 반응이 다른 원소들과 반응이 잘 일어난다. 하지만 가장 끝에 있는 오른쪽 가장 끝에 있는 18쪽 원소는 다릅니다. 18쪽 원소를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요. 비활성 기체. 자, 그래서 18쪽 원소는 뭐가 있냐면 헬륨, 그리고 네온, 그리고 아르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헬륨, 네온, 아르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잠시 있다가 배우겠지만 이 얘네들은 되게 안정적인 상태예요. 왜 안정적인 상태냐면 옥텟 규칙이라는 걸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 원자과 전자가 2개 또는 8개일 때가 이 원자가 안정적인 상태인 경우예요. 근데 이 헬륨은 최외곽 원자과 전자가 2개, 네온과 아르곤은 각각 원자과 전자가 8개로 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원소와 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얘네들 스스로 잘 존재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다른 원소들은 불안정해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사실 이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4단원에서 소단원 영사에서 공사에서 다루긴 할 테지만 최외곽 전자가 8개가 되기 위해서 서로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원소와 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쪽 알칼리 금속, 17쪽 할로젠 원소, 18쪽 비활성 기체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거까지 하고 또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 어디에 이용되는가? 알칼리 금속 중에 리튬 이온 배터리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휴대폰이나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AAA 또는 AA 이런 건전지 이외에 이렇게 조금 전력이 많이 필요한 이러한 건전지 배터리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터널 안의 조명, 나트륨 조명 약간 노란색을 띠게 되겠죠. 그다음에 비료에 사용되는 칼륨 같은 경우 비료에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충치 예방용 치약, 우리가 불소라고 많이 알려진 플루오린이 이제 불소라고도 불립니다. 불소, 플루오린. 그다음에 수영장 물의 소독제. 냄새 나죠? 수영장 갔을 때 그런 냄새가 바로 염소 냄새가 되겠습니다. 염소. 그다음에 상처 소독약, 아이오딘 사용한 요오드라고도 예전에 이제 불렀고요. 빨간 약이라고 하면 아마 부모님들에게 빨간 약이라고 하면 알 겁니다. 선생님도 할머니께서 배가 아프다고 하던가 아니면 어디가 뭐 손이 아프다고 하던가 이렇게 아프다고 한다면 아프다고 할 때마다 빨간 약을 발라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겉에가 아픈 게 아니라 속이 아픈데 그래도 빨간 약을 발라주셨던 것 같아요. 만병통치약, 빨간 약, 상처 소독약, 아이오딘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원자의 구조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